안녕하세요. 60이 넘어서야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여자입니다. 전 소개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4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애들 키우고 집안 살림하고 뭐 특별할 것 없는 할머니죠. 그런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거든요. 처음엔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억울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가까울수록 안 보인다는 말 아시죠? 근데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안 보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섣불리 의심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 이번 일로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도 주변을 돌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유하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셨는데 꽤 잘 됐거든요.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집이 참 컸어요. 마당이 있었고 강아지도 키웠고 방이 여러 개라 친구들 불러서 놀기도 했죠. 외동딸이라 부모님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랐고요.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20살 되던 해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보는 거였어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형님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연락을 끊더라고요. 심지어 친척들도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돈 빌려가던 사촌들도 다 모른 척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사람은 남는 거야. 힘들 때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재산이다. 그 말이 평생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에 보탬이 되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그렇게 일하던 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성실한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근데 그 사람 저보다 더 가난했어요.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죠. 강원도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식당 허드렛 일하면서 남편하고 시동생 둘을 키운 거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요. 그런 사람하고 만난다니 다들 말렸어요. 너 원래 잘 살던 집 딸이잖아. 왜 그런 남자랑 사귀냐? 수준 차이 나서 못 살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돈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봤잖아요. 돈 없어도 떳떳한 사람,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손편지를 매주 써서 주더라고요. 맞춤법은 틀렸지만 정말 빼곡하게요.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하죠? 그런데 만나는 2년 동안 정말 한 번도 편지를 빼먹지 않고 주는 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랑 살면 고생하더라도 후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의 남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결혼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겨울에 난방도 잘 안 되는 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잤어요. 신혼이라 좋긴 했는데 솔직히 춥고 힘들었죠. 그때 남편이 작은 철물점에 취직했다가 몇 년 뒤에 독립해서 도매업을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일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건 정리하고 배달하고 밤 늦게까지 장부 정리하고 둘이 정말 죽어라 일했어요.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니까 사업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지금은 작지 않은 회사가 됐어요. 건물도 하나 있고요. 제가 믿은 대로 됐죠. 이 사람이 성실하니까 언젠간 될 거다 했는데 진짜 됐어요. 결혼하고 2년 차에 저희 부부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민재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공부도 곧잘 했고 말썽 한번 안 피우고 컸죠. 제가 고생하는 거 보며 자라서 그런지 철이 일찍 들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남편 회사에 들어왔고 지금은 전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좀 자유로운 스타일인데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오죠. 그래서인지 큰아들이 저희를 더 많이 챙기고 늘 가깝게 지냈죠. 그러다 큰아들이 32 되던 해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게 지금 며느리 지연이에요. 처음 만난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불편했습니다. 예쁘장하고 똑부러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좀 차가워 보였달까요? 사무적인 느낌도 있었고요. 약대 나와서 자기 약국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며느리로는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죠. 저는 솔직히 능력 좋고 그런 것보다 순하고 부침성 좋은 며느리를 원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좀 불편한 거예요. 뭐랄까, 너무 티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하고 있어요 하고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선물을 받으면 안에 꼭 교환권하고 영수증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지연아, 이건 뭐야? 아,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시라고요. 교환권 있으면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가격이 다 적혀 있잖아요. 얼마짜리 샀는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가격을 보여주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근데 전 그게 불편했어요. 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놀라서 펄쩍 뛰더라고요. 뭐? 시어머니 선물에 교환권을? 야, 그건 좀 아니지. 얼마 썼다고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게 더 실용적이라고. 편지 한 자라도 써서 넣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영수증을 넣어. 아우, 하여튼 차갑다니까. 며느린 그런 애였어요. 뭐든지 딱딱 떨어지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그게 본인은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배려보다 그냥 저 생각해서 골랐다는 그 한마디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며느리한테 더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된 건 3년 전이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골다공증이랑 빈혈 판정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제 좀 챙겨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TV 홈쇼핑에서 파는 거 사서 먹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왔다가 제 약통을 보더니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드시는 거예요? 그냥 뼈에 좋다는 영양제인데 홈쇼핑에서 샀어. 그랬더니 약통을 들고 뒷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는 거예요. 저한테 다 들릴 정도로요. 어머니, 이런 거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성분도 모르시면서 그냥 드시면 어떡해요?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던지 제가 뭘 크게 잘못한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바보냐 싶었어요. 묘하게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에 자존심이 확 상했죠. 아니, 뭐 어때서 다들 먹는데. 그냥 뼈에도 좋고 무슨 유명한 교수가 만든. 어머니, 영양제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분 함량도 중요하고 흡수율도 봐야죠. 거기서 말하는 광고만 보고 사드시면 돈만 버리는 거예요.
며느린 계속 설명을 하는데 전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기분이 나빴어요. 꼭 며느리한테 가르침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잔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또 뭐 사셨어요? 제발 이상한 데서 사지 말고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하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직접 영양제를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조합한 거라면서요. 어머니 이걸로 드세요.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건강검진 결과 보고 어머니 맞춤으로 만든 거니까 잘 챙겨 드세요. 아, 밥 먹고 나서 바로 드시면 좋아요. 남편은 속도 없이 옆에서 좋다고만 했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약사니까 다 알아서 해주네. 당신 고맙다고 해. 고맙다고요? 솔직히 전 불편했어요. 내가 약 먹는 것까지 며느리 허락받아야 하나 싶었죠. 남편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제가 며느리에게 그랬어요. 지연아, 근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공짜로 받기 미안하니까 내가 돈 줄게. 며느리가 처음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돈은 무슨. 공짜로 받으면 더 눈치 보이잖아요. 돈이라도 좀 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니 진짜 돈을 받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영양제 값을 받다니.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하다가 진짜 정도 없네 그랬죠. 그때부터 영양제 먹을 때마다 입이 썼어요. 근데 남편이 옆에서 며느리가 저 위해서 해준 건데 잊지 말고 먹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죠. 매일 영양제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며느리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고 남편한테는 서운하고 영양제 통만 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하필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디스크 수술까지 받게 된 거죠. 나이가 있으니까 회복도 더디고 3개월 넘게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집안일은 당연히 손도 못 댔고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당신 혼자 어떻게 하려고? 집안일 도와줄 사람 좀 쓰자. 처음엔 싫다고 했어요. 남이 우리 집 살림을 만지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매일 라면만 먹는 걸 보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밥 한 끼 차리기도 힘든데 청소, 빨래, 장보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거래처 사람한테 소개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믿을만하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영숙이라는 친동생 같은 가정부를 만났어요. 영숙 씨는 남편하고 5년 전 사별하고 그 뒤로 가사 도우미 일을 했대요. 얼굴은 순해 보였고 말투도 다정했어요. 사모님, 그냥 식구들 대하듯이 편하게 맡겨주세요. 저도 그게 더 편해요. 첫날부터 영숙 씨는 완벽했어요. 청소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을 정도였어요. 음식도 맛있게 잘했고요. 영숙 씨 진짜 맛있네요. 요리는 어디서 배웠어요? 아이고 배우긴요. 제가 까다로운 시어머니 입맛 맞추느라 요리 하나는 자신 있어요. 무엇보다 영숙 씨는 눈치가 빨랐어요. 제가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예민해지는 것도 바로 알아챘죠. 그때마다 저를 살살 달래주더라고요. 오늘 볕도 좋은데 나가서 커피 한잔 마실까요? 이따 앞에 좀 나갔다 올래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얼마 지나니까 제가 도리어 영숙 씨한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 있다는 게 불편했는데 점점 없으면 안 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결정적으로 영숙 씨가 제 편을 들어준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왔다가 또 영양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른 데서 뭐 샀는지 잘 먹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때 영숙 씨가 옆에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가고 나서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참견할 건 아닌데 며느리 말투가 좀 그러네요. 네? 왜요? 아니 시어머니한테 가르치듯이 하잖아요. 아무리 약사고 잘나도 그렇죠. 어른한테 저렇게 아랫사람 대하듯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 사모님 진짜 성격도 좋으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혼자 삭히고 있었는데 영숙 씨가 그걸 알아봐 준 거잖아요. 영숙 씨도 그렇게 느꼈어요? 네. 요즘 며느리 무섭다더니 진짜 그러네요. 사모님이 너무 참아주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영숙 씨를 정말 동생처럼 느끼게 됐어요. 며느리 이야기에 맞장구도 쳐주고 위로도 해주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며느리와 결정적으로 멀어진 건 영숙 씨가 온 지 3달쯤 됐을 때예요. 며느리가 영양제 주러 왔다가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는 영숙 씨를 처음 보게 된 거죠. 며느린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영숙 씨한테 가볍게 인사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나가려다 말고 저를 한쪽으로 따로 부르더라고요. 어머니, 도우미 분 말인데요.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아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왜?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며느리는 뜸을 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즘 뉴스 보면 저런 분들이 모르는 게 없어서 나중에 위험한 일 많더라고요. 아유 괜찮아. 네 시아버지 회사 거래처에서 소개받은 사람이라서 믿을만해. 그래도요. 업체가 낫죠. 소개받은 사람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 말투가 점점 단호해지더라고요. 저는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희한테 말하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사도우미 전문업체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는 신원조회도 확실히 하고 문제 생기면 책임도 지고 시간도 딱 지키는데 그런 데서 소개받으셔야지 왜 아무한테나. 아무한테나긴 뭐가 아무한테나야. 제 목소리가 좀 커졌어요.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어머니 화내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은 무슨. 집안일 다 도와주고 편하기만 해서 좋다.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며느린 잠깐 한숨을 쉬더니 다른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요 어머니 허리 상태가 지금 어떤 거예요? 수술하신 지 벌써 몇 달 됐잖아요. 지금 걷는 거 보면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도우미까지 쓸 정도는 아니시지 않아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비용도 그렇고 회복되셨으면 굳이 계속 쓰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며느린 담담하게 말했어요. 본인은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근데 제 귀에는 꾀병 부리면서 멍청하게 돈만 쓰는 한심한 노인네 취급을 하는 것 같았죠. 내가 다 나은 걸로 보여? 네가 내 상태를 다 알아? 아직도 아파서 죽겠다. 됐냐? 제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며느리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이 어머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은 아니고요. 저분이 집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걱정이. 네가 무슨 걱정을 해? 저 사람한테 나가는 돈 너한테 달라는 소리 안 하면 되잖아. 어머니 그런 뜻으로 드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 정말. 그럼 뭔 뜻인데? 왜? 내가 하는 일은 네 눈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지?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더라고요. 평소에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애인데 그때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체념한 사람처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지? 내가 사람 하나 못 가릴까봐? 영숙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60년 넘게 살았어. 너보다 사람은 더 잘 본다. 제가 고함에 가깝게 소리쳤어요. 며느린 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주제 넘었네요. 그러고는 부엌에서 나가버렸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영숙 씨가 구석에서 걸레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아까 며느리하고 한 대화를 다 들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가고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그때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물 좀 드릴까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영숙 씨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떠왔어요. 그런 세심함이 또 고맙더라고요. 물을 마시는데 영숙 씨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남의 가정사에 참견할 건 아닌데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그만둘까요? 저 때문에 괜히 집안에 문제 생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펄쩍 뛰었어요. 아니에요. 영숙 씨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 아이, 우리 며느리 말투가 좀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사사건건 가르치려 들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굴고. 진짜 영숙 씨 탓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님이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마요. 영양제 주고 돈도 다 받아가면서 뭘 나를 얼마나 생각한다고. 항상 저런 식이야. 잘못 지적하기 좋아하고 계산적이고 정의라곤 눈꼽만큼도 없어. 전 그렇게 말하면서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요. 영숙 씨가 걸레를 쥔 손으로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님도 시간 지나면 좀 좋게 봐줄 날이 오겠죠.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한테 마음이 완전히 멀어졌어요. 한 번씩 와도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돌려보냈죠. 며느리도 눈치를 챘는지 오는 횟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게 편했어요. 올 때마다 기분만 상하게 하는데 뭐 좋겠어요. 그래도 영양제는 항상 챙겨주고 갔어요. 그때도 정말 짧은 메모만 남기고 가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달 영양제입니다. 꼭 챙겨 드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메모도 싫었어요. 뭐가 이렇게 사무적인가 싶었죠. 옆에 있던 영숙 씨도 그걸 보면서 혀를 쳤어요. 이왕이 시어머니 챙겨주는 거 건강하시라고 따뜻하게 좀 쓰지. 점점 며느리가 하는 행동들이 더 억지스럽고 너무 밉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영숙 씨는 바쁘게 아침 준비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가고 난 뒤 영숙 씨가 컵에 뭔가를 들고 왔어요. 사모님, 이거 드세요. 저희 친정엄마도 허리 안 좋았을 때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는 솔깃했어요. 사실 허리 수술 후로 소화도 힘든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영숙 씨는 매일 아침 건강즙을 만들어줬어요. 초록색 즙인데 맛은 좀 썼어요. 근데 영숙 씨가 쓴 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하니까 참고 마셨죠. 소화 힘들 때 이거 꼭 드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저는 건강즙을 마시고 냉장고에서 며느리가 두고 간 영양제도 꺼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때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먹은 거라고는 야채 주스 한 잔인데 소화가 안 되나 싶어서 물을 마셨는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지러웠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 정도로요. 나중에는 손발이 저려오고 식은땀이 나고 숨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영숙 씨. 저는 영숙 씨를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땐 병원이었어요.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이고 옆에서 삐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심장 모니터 소리였어요.
언니 정신 들어? 나야, 나 보여? 제 동생 목소리였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순영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언니 쓰러져서 119 타고 왔어. 아휴, 나 알아본 것 보니까 됐네. 순영이는 병원 내과 전문의인데 병원 의사들하고 이미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큰아들이 도착했어요.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대체 왜 이래 갑자기? 저도 영문을 몰랐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동생이 각종 검사를 받게 했어요. 피검사, 소변검사 이것저것 다 했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동생이 굳은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동생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심각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왜, 뭔데? 나 어디 많이 안 좋은 거야? 동생이 큰아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언니 지금 먹는 약 전부 가져와. 영양제든 건강식품이든 뭐든 집에서 먹는 거 다. 왜? 무슨 일인데? 언니 피에서 이상한 성분이 나왔어. 이건 뭔가를 꾸준히 복용해서 쌓인 것 같은데 이 성분이 장기간 축적되면 간이랑 신장에 치명적이야. 아니, 언니 대체 뭘 먹은 거야?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랑 아들도 얼굴이 굳었어요. 병실 공기가 싸늘했죠.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매일 영양제를 챙겨주던 사람, 약사라서 성분을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아들과 결혼하고부터 3년 동안 영양제를 챙겨주던 며느리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해 줬는데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요.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아무리 밉다고 이런 짓을 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아프니까 괜히 가족들한테도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일단 남편이 병원에 잘 안 오더라고요. 첫날은 밤새 제 옆에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잠깐 왔다 가고 병실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한 번은 큰아들에게 물었죠. 민재야, 아빠 또 어디 갔어? 아, 아빠요? 밖에서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요. 솔직히 서운했어요. 죽을 병은 아니라도 마누라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것도 며느리한테 이런 일까지 당해서요. 근데 이 와중에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큰아들도 혼자 왔어요. 제가 도저히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몸은 괜찮아? 지연이가 안부 전해달래. 저는 대답을 안 했어요. 며느리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근데 진짜 지연이 그럴 애 아니야. 엄마한테 할 얘기도 있다던데. 그럴 애가 아니야? 네 와이프라고 감싸니? 3년 동안 꼬박꼬박 영양제 챙겨준 사람이 걔밖에 더 있어? 너 자꾸 내 앞에서 그 이름 꺼내려면 가! 듣기 싫어. 큰아들은 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할수록 제 가슴만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오겠다는 것도 끝까지 막았죠. 그날 오후 영숙 씨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과일이랑 이것저것 손에 들고 왔더라고요. 핏기 하나 없는 제 얼굴을 보더니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모님, 많이 힘드시죠? 아유,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어쩜 좋아요. 영숙 씨,
제가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면서도 이렇게 되다니 제가 죄인이네요, 사모님. 영숙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참 따뜻했어요. 저도 그 손을 꽉 잡았죠. 영숙 씨가 절 보며 계속 눈물을 훔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영숙 씨가 아까 들고 왔던 보온병 뚜껑을 열어서 제 앞에 놓더라고요. 사모님,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건강즙이에요. 입원한 동안 못 드셨잖아요. 병원 밥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새로 만들어 왔어요. 어머, 이걸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고마워, 영숙 씨. 영숙 씨가 컵에 건강즙을 따르려는 순간 남편이 다가오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만 챙기지 말고 나도 좀 줘요. 나도 요즘 피곤해 죽겠어요. 사장님도 드실 거예요? 영숙 씨 말에 남편은 웃으면서 보온병을 들고 창가 쪽으로 갔어요. 나중엔 남편도 영숙 씨가 와 있으니 안심이 되는지 잠깐 자리를 비우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온병째 들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영숙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 아픈 사람 주려고 해온 걸 사장님이 다 드시면 사모님 드실 게 없는데. 괜찮아요. 요즘 저 사람도 힘든지 건강한 걸 다 찾네. 이따 난 병원 밥 먹으면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한참 있다가 영숙 씨가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저 말씀드릴까 하다가 집안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말 못했던 게 있는데요. 뭔데요? 전 무심코 물었어요. 그러자 영숙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며느님 말인데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낮에 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저는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는 항상 퇴근하고 저녁 시간쯤에 들르곤 했거든요. 낮에? 언제요? 네, 그 사모님 병원 가거나 외출하셨을 때요. 저도 그 틈에 장 보러 갔었거든요. 하루는 며느님이 왔다가 약통 열어서 뭔가 담는 걸 봤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놀라더라고요. 나 없는 시간에 와서 약통에 손을 댔다는 거죠? 네. 그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가 감히 며느님한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는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며느리가 한 짓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숙 씨가 제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사모님, 울지 마세요.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영숙 씨 손을 꽉 잡았어요. 그 덕에 범인이 며느리란 것도 확실해졌죠. 나를 서서히 아프게 만들려고 했던 속셈이구나. 내가 그렇게 미웠어? 따져 묻고 싶었어요. 배신감에 목이 메었죠. 그날 밤 동생이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는데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를 봤다더라고요. 11시가 넘었는데 병실 앞 복도 끝에 앉아서 병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복도 끝 의자에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온 동생이 그랬죠. 언니, 나 지연이 봤어. 근데 병실에 안 들어오고 복도에서 울고 있더라고. 뭐? 아니, 언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렇게 울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들킬까봐 무서워서 그런 거겠지. 아니면 누구 보라고 연기하는 거거나. 순영아, 너까지 전염 편들지 마. 증거도 있고 직접 본 사람도 다 나왔잖아. 동생이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표정이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더라고요. 언니,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조사해 볼게. 그냥 확실히 해둬서 나쁠 건 없잖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무슨 검사를 하든 간에 어차피 범인은 뻔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 동생 얼굴이 하얗게 상기돼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언니, 나 할 말 있어. 동생이 병실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죠. 왜, 결과 나왔어? 영양제에서 나온 거 맞지? 동생이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니야, 언니. 지연이 영양제에선 그 성분 안 나왔어. 뭐? 안 나왔다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동생이 서류를 보여줬죠. 봐, 지연이 영양제에는 해독 성분이 들어있었어. 간 기능 보호하는 성분이랑 독소 배출 돕는 성분이랑. 이게 오히려 언니 몸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멍해졌어요. 모든 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야? 그때 동생이 병 하나를 들어 보이면서 말했어요. 이거야, 건강즙. 영숙 씨가 병문안 왔을 때도 절 주겠다고 챙겨온 그 건강즙이었죠. 여기에서 문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어. 장기간 복용하면 간이랑 신장에 치명적이지. 이거 형부가 나한테 주던데 누가 만든 거야? 뭐? 동생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입이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그건 그때 영숙 씨가 저번에 왔던 그 가정부? 제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자 동생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아침을 잘 못 먹으니까 몸에 좋다고 채소랑 과일 갈아서 만든 거라고. 이제야 답을 찾았다는 듯 동생이 한숨을 깊게 내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하게 꼬이는 기분이었어요. 영숙 씨가 나한테 이걸 먹일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언니, 더 이상한 게 있어. 그 지연이 영양제에 들어있던 해독 성분 있잖아. 이게 일반 영양제에 들어가는 성분이 아니야. 따로 배합해서 넣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연이가 일부러 해독 성분을 넣은 거지. 이게 필요한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일부러 넣었다고? 응. 일단 내가 지연이 만나서 직접 물어볼게. 언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생이 나가고 난 뒤부터 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내 편이었던 영숙 씨가 저지른 일이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영숙 씨도 누가 준 걸 받아서 문제가 생긴 거였을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동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같이 왔죠. 오랜만에 며느리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며칠째 울었는지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절 부르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저를 대신해 동생이 입을 열었어요. 언니, 지연이한테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끝까지 들어봐. 며느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힘겹게 얼굴을 들더라고요. 동생이 며느리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불렀어요. 지연아, 그러지 말고 다 말해. 네가 나한테 한 얘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뭘?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딱딱하게 나왔어요. 아직 감정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며느린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쯤 제가 어머니 집 갔다가 그분이 건강즙을 만드는 걸 봤어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드시는 거라는데 그걸 그 시간에 혼자 만드는 게 이상해서 직업병 같은 거죠. 뭐가 들어갔나 궁금해서 몰래 조금 가져와서 분석해봤어요. 뭐? 약국에 간단한 분석 장비가 있거든요. 성분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근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자연 재료로만 만들었으면 나올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저도 처음엔 분석이 잘못됐나 싶어서 몇 번을 다시 했는데 결과가 같더라고요. 근데 왜 바로 말 안 했어?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때 저하고 어머니 사이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제가 가서 말했으면 어머니가 제 말 믿었을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맞아요. 며느리 말대로 안 믿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영숙 씨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뭐만 하면 밉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뭐? 네 시아버지한테? 제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이걸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네, 그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알렸어요. 그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조사해 보시라고요. 두 분한테 지나칠 정도로 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저더러 오해라면서 영숙 씨를 어머니가 많이 의지하고 지내니 그냥 좋게 생각하라고만 하더라고요. 뭐? 좋게 생각하라고? 참나. 근데 그때 아버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느낌도 들고요. 아버님답지 않게 반응해서 그래서 좀 더 관찰을 했어요.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보게 됐어요. 그분이 아버님한테 선물 주는 거요. 비싼 시계였어요. 제가 그 브랜드 상자를 알거든요. 근데 생신도 아닌데 그런 비싼 걸 주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 선물을? 그게 무슨... 저도 어머님처럼 처음엔 두 분 사이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직접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분하고 무슨 사이냐고. 근데 아버님이 펄쩍 뛰면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갔어요. 며느리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죽일 일 있냐고요. 당장 그 여자 내쫓으라고 했죠. 안 그럼 제가 어머님한테 가서 다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러면서 건강즙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 여자가 만든 건강즙에서 이상한 성분이 나왔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절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남편일까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제야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여자한테 협박당하고 있다고요. 협박? 네. 그 여자가 아버님을 호텔 커피숍에서 불러내서 그날 사진을 찍고 협박했대요. 일부러 방까지 잡아놓고요. 사모님께 말씀드릴까요? 오해하시겠죠. 뭐 이러면서요.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나중엔 귀까지 웅웅 울리더라고요. 아버님은 커피 한 잔 마신 게 다였대요. 선물도 부담스러워서 돌려준 거고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빌미로 잡은 거예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알았다간 괜히 오해받을까봐 아무 말도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남편도 그 여자한테 당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이건 우리끼리 처리해야 한다고요. 어머님께 지금 말했다가 그분 말을 믿어서 아버님까지 안 보고 지내게 되면 그 집에 두 분만 있게 되는데 그럼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전을 짰어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작전? 네가? 네. 그 여자가 만든 건강즙을 갑자기 못 먹게 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쪽도 눈치챌 수 있고 마음 급해지면 뭔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해독 성분 든 약 넣고 아버님은 새벽마다 건강즙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렇게 둘이 한 달을 버텼어요. 뭐? 아니 언제 그걸 다 했어? 네, 아버님이 따로 사다 놓은 일반 야채즙으로 바꿔 넣으신 거예요. 매일 새벽에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님도 마음고생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 입원하시고 나서는 더 힘드셨어요. 병원에 계속 있고 싶었을 텐데 저랑 상의할 게 많으니까 자꾸 나오셔야 했고 경찰에 어떻게 신고할지 증거는 어떻게 모을지 병원에서 저랑 몇 시간씩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병실을 잘 안 있었던 거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뒤에서 날 지키려고 뛰어다녔던 거구나.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저릿해져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아버님이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 해치는 사람을 본인 손으로 구했다고 내가 바보지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런 자책감에 시달리는 줄 몰랐거든요. 그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그래서 제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잘못이야? 누가 알았겠어? 그런 년인 줄. 그래도요. 저도 아버님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라도 좀 빨리 알았으면.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어머니가 그분이 만든 건강즙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쌓여서 결국 이렇게 되신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차갑고 무뚝뚝한 줄 알았던 며느리가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그런데 정작 저는 그 아이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애로 만들면서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그 손이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전 어머니 해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싶었죠. 근데 제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비겁하게 숨어서 처리하려고 한 거예요. 그 점은 정말 죄송해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눈에 거짓이 하나도 없이 투명했죠. 그래도 왜 그냥 그때 나한테 바로 말하지 그랬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어머니가 절 밉게 본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아버님 얘긴 증거까지 있으니까 어머니가 믿게 될 것 같았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서 만난 얘기까지 듣고 나면 안 믿을 여자가 어딨어요. 그럼 얼마나 상처로 남겠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어요. 차라리 조용히 처리하고 어머니 모르게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도 부탁한 거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렀네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숨긴 건 잘못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저랑 아버님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것만은 진짜예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차갑다고 정없다고 온갖 나쁜 말로 며느리를 보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죠. 미안해, 지연아. 내가 너무 못됐다. 너한테 너무 부끄러워. 저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며느리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옆에 있던 동생은 며느리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어요. 건강즙 성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정황을 설명했죠. 경찰이 바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영숙 씨, 그 여자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산을 갈취한 적이 있었대요. 남편과 가까워진 다음 이혼을 유도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으로요. 정말 교활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였던 거예요. 언니, 그 여자 계획이 뭐였는지 알아? 언니를 서서히 아프게 해서 간병 부담을 키우고 형부한테 접근해서 가까워진 다음 언니랑 형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대. 최종 목표는 형부 재산이었어. 진짜 대단하지? 전 구역질이 났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라 남편까지 노렸다는 것도 너무 분했죠. 경찰이 영숙 씨를 연행했어요. 저는 직접 경찰서로 갔어요. 남편이랑 큰아들이랑 같이요. 그 여자 얼굴을 똑바로 보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그렇게 조사실 앞 대기 공간에서 영숙 씨를 봤어요.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엉망이었어요. 영숙 씨가 절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모님 오해예요. 전 진심으로 사모님 모셨어요.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서서 동물원에 구경 온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며느님이 전 내쫓으려고 모함하는 거예요. 영숙 씨가 계속 소리쳤어요. 주변 경찰들이 제지하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저는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다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 순간 울먹이던 얼굴이 싹 굳어지더니 눈빛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나온 거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건강즙에 뭐가 있다고? 나 아닌데? 증거 있어. 성분 분석 다 나왔어. 멍청하게 병문안 올 때 그걸 들고 오면 어떡해? 영숙 씨 얼굴이 흔들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금방 다시 표정을 고쳤어요. 그래서요? 아, 근데 이것도 알아요? 당신 남편은 나를 더 원했어. 당신 같은 늙은 여자보다 내가 낫잖아? 당신은 뭐가 있어요? 늙고 아프고. 그러니까 남편이 질려서 나한테 온 거지. 아, 불쌍해. 결국 자기 남편 마음도 못 잡으면서. 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저런 헛소리를 계속할까 궁금해서요. 다 했어?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다 짓거렸냐고?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영숙 씨가 살짝 움찔하는 게 느껴졌죠? 원하긴 뭘 원해? 우리 남편이 당신을 원했다고? 웃기지도 않네. 당신이 협박했잖아. 호텔 사진 찍어서 사모님한테 말할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저는 영숙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너 같은 거한테 마음 준 적 없어. 내가 상처받을 게 걱정됐던 거지. 그리고 너 우리 속였다고 생각하지?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서서히 아프게 만들어서 내가 쓰러지면 내 자리 차지하려고. 그게 너 계획이었잖아. 근데요, 영숙 씨, 그거 다 들통났어. 우리 며느리가 해독 성분 넣고 당신이 건강즙 만든 거 남편이 새벽마다 바꿔치기 했거든. 영숙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당신이 내 편인 척 쇼하고 있을 때 뒤에서 우리 며느리랑 내 남편이 잠도 못 자고 건강즙 바꿔놓고 있었다고. 나 살리려고. 다 속이고 있는 줄 알았지? 진짜 웃겨. 영숙 씨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그랬지? 나한테 뭐가 있냐고. 40년. 그 시간 동안 같이 버틴 세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이 약먹고 여기까지 온 세월은 니까지 게 잠깐 알랑거린다고 뺏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남편 마음 너 같은 게 아무리 꼬리쳐도 절대 못 얻어. 그게 내 거야. 저는 몸을 돌렸어요. 뒤에서 영숙 씨가 뭐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안 들렸어요. 그 헛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 나왔어요. 가슴이 후련했어요. 평생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며칠간 추가 치료를 받고 간 수치도 많이 좋아졌어요. 동생이 빨리 발견한 게 다행이라며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짐을 챙기고 있는데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냥 여기 두세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내가 이 아이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 얼마나 오해했나.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며느리가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예전처럼 말없이 묵묵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잠깐 앉아봐.
며느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영양제 챙겨줬을 때도 네가 진심인 거 알면서도 괜히 불편하게 생각했어. 네가 돈 받았을 때도 차갑다고 생각했어. 다 내 잘못이다. 며느리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항상 제 방식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그렇게 해준 거 이제 알아. 날 지키려고 한 건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해.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큰아들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껴안고 우는 걸 보고 큰아들도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큰아들에게 말했어요. 지연이가 그동안 날 지켜줬던 거 다 알아. 내가 못난 시어머니였어. 큰아들이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셋이 함께 껴안았어요. 한참 뒤에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문 앞에서 멈칫하더니 구석에 서더라고요. 아직 제 눈치를 보는 모양이었죠. 여보, 나는 당신한테 말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뭐해 거기서. 당신도 와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 알아. 당신 잘못 아닌 거 알아. 그 여자한테 속은 거잖아. 당신도 피해자잖아. 아이,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당신 이야기 안 믿을까 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사실 날 그렇게 못 믿었냐고. 왜 우리가 멍청하게 저런 여자한테 당해야 하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이 사람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저런 여자한테 걸려서 전전긍긍했을 생각을 하니까요. 미안해. 겁이 났어. 당신을 못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비겁했던 거야. 솔직히 당신한테 고생을 시켰어도 이런 잘못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게 내 자존심이었어.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말하기가 두려웠어, 바보같이. 떨리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이 나이에 뭘 그래. 지난 일 가지고 계속 그러면 끝이 없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고마워 여보. 진짜 고마워. 저는 남편 손을 쥔 채로 며느리를 봤어요. 그리고 지연아, 그동안 네 말 안 들어서 미안해. 네가 약사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괜히 자존심 세우고 화내고 그랬어. 우리 이제부터 잘해보자. 그렇게 온 식구가 함께 눈물바람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영숙 씨 모습이 종종 보여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1년 넘게 같은 곳에서 지내면서 내 편인 척했던 여자. 그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쳐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숙 씨가 사기, 협박,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대요. 전과까지 있어서 실형이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몰랐을까?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굴 때 왜 의심 한번 못했을까?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표현은 그렇게 못하는 아이라도 사실은 날 지키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그때 남편이 옆으로 왔어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다 잘 끝났는데. 그냥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난 더하지. 그 여자한테 그렇게 당하면서도 몰랐잖아.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예전처럼 영양제를 들고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가 영양제 통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엔 성분표도 같이 드릴게요. 뭐가 들어갔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 물어보세요. 아셨죠? 저는 가만히 웃었어요. 아유, 됐어. 안 봐도 돼. 우리 며느리가 챙겨주는 건데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 며느리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작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 웃음을 정말 처음 봤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왜 그동안 이 얼굴을 못 봤을까요? 그리고 저녁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모여서 어색함은 없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제가 며느리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어요. 지연아, 많이 먹어라.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그래도 그게 싫진 않은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네? 아, 감사해요. 진짜 이 일은 네가 없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네가 날 살린 거야. 우리 가족도 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 별것도 안 했는데요. 그게 왜 별게 아니야. 미운 시어머니 그렇게 돕기 쉽지 않았을 거야. 네 마음이 나보다 훨씬 넓다. 앞으로 나도 너한테 고마운 사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럴게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전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른다는 것. 내 편인 척하는 사람과 진짜 내 편인 사람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말이 서툴러도 티가 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완벽하게 내 편인 척하는 사람은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게 티 안 내요. 그리고 말이 서툴고 표현이 서툰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쩌면 진짜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전 그걸 이 나이 먹고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